동방에서 온 사치품 촛불 하나가 방 안의 그림자를 조금씩 흔듭니다. 창밖에는 눈이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유리창 안쪽에는 성애가 꽂힌 모양으로 번져 있습니다. 탁자 위에는 두꺼운 책 한 권이 펼쳐져 있습니다. 가죽으로 장정된 오래된 책입니다. 페이지마다 수채화로 그린 꽃이 한 송이씩 있습니다. 흰 바탕에 붉은 줄무늬가 불길처럼 번진 꽃입니다. 보랏빛 얼룩이 대리석처럼 갈라진 꽃도 있습니다. 눈송이처럼 자잘한 반점이 흩어진 꽃도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그 그림 위를 천천히 따라갑니다. 종이일 뿐인데 꽃잎에 결이 만져질 것만 같습니다. 그림 옆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과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름은 낯설고 또 아름답습니다. 숫자는 이 방 안누구의 한 해 벌이보다도 큽니다. 방 안은 조용합니다. 벽난로에서 장작 타는 소리만 이따금 들립니다. 창을 두드리는 바람소리도 가끔 섞여듭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방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도시에 수백 개 다른 방과 이어져 있습니다. 골목 건너 술집에도 비슷한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부두 근처 창고 2층에도 비슷한 손가락이 있습니다. 저마다 얼굴은 다르지만 손끝의 움직임은 닮았습니다. 다들 같은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봄을 기다립니다. 아직 피지 않은 꽃을 기다립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숫자를 기다립니다. 이 방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인일 수도 상인의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갓 도제를 마친 젊은 장인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이 겨울의 끝을 아직 모릅니다. 그 시절 이 도시의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아는 것은 오늘 밤의 촛불뿐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그림 한 장뿐입니다. 이 방 밖의 세상도 이 숫자를 이상하다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숫자는 더 오를 거라고 사람들 대부분이 믿습니다. 창밖 눈 내리는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손끝이 짚은 이 꽃은 사실 아직 세상에 없습니다. 땅속에서 겨울을 나는 구근 하나에 대한 약속입니다. 봄이 오면 피어날지도 모릅니다. 피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약속을 손에서 손으로 넘깁니다. 넘길 때마다 숫자는 조금씩 더 커집니다. 창밖 저 멀리 지붕들 사이로 마차 바퀴 소리가 들려올 참입니다. 그 마차는 오늘 팔려나갈 구근이 실려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어제의 약속을 오늘의 값으로 바꿔 올 종이 한 장뿐일지도요. 이 도시는 그런 식으로 겨우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간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 오갔습니다. 앞으로 오갈 것이라는 약속만으로도 팔리고 또 팔렸습니다. 촛불을 밝힌 방 안에서는 그 사실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밖은 아직 어둡고 눈은 소리 없이 쌓입니다. 책 속의 꽃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믿음이 시작된 곳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멈춘 곳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느 겨울 꽃 한 송이가 집 한 채 값이 되었습니다. 아주 짧고 이상한 계절이었습니다. 촛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따라가는 동안 그 불빛을 곁에 두어도 좋습니다. 이야기는 이 방보다 훨씬 남쪽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훨씬 오래전에서 시작됩니다. 오스만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입니다. 궁정의 정원에는 봄마다 튤립이 물결처럼 피었습니다. 튤립은 그곳에서 이미 오래도록 사랑받은 꽃이었습니다. 시인들은 튤립의 줄기를 청년의 자세에 빗대었습니다.
정원사들은 꽃잎에 색을 두고 며칠씩 논쟁했습니다. 그 도시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합스부르크 황실의 대사 오지의 기슬랭드 부스베크입니다. 외교관이었지만 식물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었습니다. 공무의 틈틈이 정원을 거닐며 낯선 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554년 무렵 그는 튤립의 구근과 씨앗을 챙겼습니다. 먼 길을 거쳐 빈으로 보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그저 마른 뿌리 몇 개뿐이었습니다. 그 상자가 유럽 전역에 열병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부스베크 자신도 몰랐습니다. 상자를 받아든 사람도 몰랐습니다. 그 뿌리를 받아든 사람 중 하나가 식물학자였습니다. 이름은 카롤루스 클루시우스입니다. 1573년 빈의 황실 식물원에 튤립을 심었습니다. 학자다운 신중함으로 꽃잎의 모양과 색을 기록했습니다. 낯선 동방의 꽃이 유럽 흙에 뿌리내린다는 사실에 매료되었습니다. 그에게 튤립은 상품이 아니라 표본이었습니다. 꽃이 피면 종이 위에 색을 옮겨 적었습니다. 봄꼬리가 언제 벌어졌는지도 적었습니다. 며칠 만에 졌는지도, 그날 날씨는 어땠는지도 적었습니다. 20해쯤 뒤 1593년의 일입니다. 2. 그는 라이덴 대학의 초대 식물학 교수로 부임합니다. 자신의 튤립 구근들도 함께 옮겼습니다. 그곳에 호르투스 보타니쿠스라는 식물원을 조성했습니다. 네덜란드의 낮고 축축한 땅이었습니다. 북해에서 불어오는 짠 바람도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오히려 튤립에게는 나쁘지 않은 집이 되어주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튤립이 처음 핀 것은 1294년 봄이라 전해집니다. 4. 다만 이보다 수십 년 앞서 몰래 키운 이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4. 엔트베르펜이나 암스테르담 어딘가였을 것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클루시우스가 죽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라이덴의 식물원에는 그가 남긴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꽃잎의 색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간 송을 씌었습니다. 훗날 이 꽃이 큰 소동의 중심에 설 줄은 쓸 때는 몰랐습니다. 학자의 눈으로 보면 그저 하나의 관찰 기록이었습니다. 상인의 눈으로 보면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느 품종이 얼마나 희귀한지 첫 번째 단서였습니다. 클루시우스는 학자였지 상인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기른 구근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팔지도 않으려 했습니다. 학문의 대상이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튤립을 담장 안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구근 하나만 나눠달라 청하는 이웃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매번 정중히 그러나 단호히 거절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완고함이 역설이 되었습니다. 튤립을 세상에 퍼뜨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1696년에서 1998년 사이의 일입니다. 3. 그의 정원에서 100뿌리가 넘는 구근이 사라졌습니다. 밤사이의 일이었습니다. 담을 넘은 손이 누구였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어느 겨울밤 라이덴의 좁은 골목을 지나던 누군가였을 것입니다. 삽을 하나 챙겨들고 담장을 넘었을 것입니다. 흙을 파헤치는 손끝은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 자루에 구근을 담는 동안 심장은 빠르게 뛰었을 것입니다. 그 밤의 자세한 모습은 이제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분명해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라이덴의 담장 안에만 있던 꽃이 밖으로 걸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곳곳의 정원으로 그리고 곧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학자가 지키려던 것을 도둑이 풀어놓은 셈이었습니다. 훔친 손도 훔쳐진 뿌리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시작하는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다음 세기의 가장 이상한 이야기의 첫 줄이었습니다. 씨앗은 한 외교관의 손에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표본은 한 학자의 정원에서 나왔습니다. 상품은 한 도둑의 자루에서 나왔습니다. 저마다 다른 얼굴로 세상에 나온 셈입니다. 그리고 그 세 얼굴이 하나로 겹쳐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튤립은 더 이상 꽃이 아니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값이 매겨질 수 있는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빈에서 라이덴으로, 다시 마을들 너머로 옮겨갔습니다. 이 꽃은 한 번도 스스로 걸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누군가의 손, 누군가의 자루에 실려서만 움직였습니다. 외교관의 손에서는 진귀한 산물이었습니다. 학자의 정원에서는 관찰의 대상이었습니다. 도둑의 자루 속에서 비로소 팔 수 있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같은 뿌리, 같은 잎, 같은 꽃이었습니다. 쥔 손이 바뀔 때마다 정체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그 마지막 변신이 이 이야기의 나머지를 채웁니다. 병든 꽃이 만든 아름다움 담장을 넘어온 튤립은 여러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가장 오래 붙든 것은 단색이 아니었습니다. 흰 바탕에 붉은 불꽃이 번진 무늬였습니다. 보랏빛과 흰빛이 깃털처럼 서로 파고드는 무늬였습니다. 그런 튤립을 사람들은 도자기처럼 귀히 여겼습니다. 단색 튤립은 아무리 짙고 구워도 그저 꽃이었습니다. 무늬 있는 튤립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 같았습니다. 그중 가장 화려하다 칭송받은 품종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셈페르 아우구스투스, 영원한 황제라는 뜻입니다. 흰 꽃잎 위로 핏빛 줄무늬가 타오르는 꽃이었습니다. 이 꽃을 본 사람들은 화가를 불러 그림으로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이름 자체도 흥미롭습니다. 영원한 황제라는 이름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왕관도 영토도 없는 꽃 한 뿌리에 황제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름값만큼의 길더를 요구했습니다. 이름이 값을 만들고 값이 다시 이름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 순환 속에서 꽃은 점점 실제 모습과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화려한 줄무늬는 건강해서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병들어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튤립 브레이킹 바이러스라 부르는 병원체입니다. 꽃잎의 색소 생성을 흐트러뜨리는 병입니다. 한 가지 색이어야 할 꽃잎이 여러 색으로 갈라집니다. 가장 아름답다 칭송받던 꽃은 사실 가장 아픈 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손끝으로 쓸어보던 그 불꽃 무늬 말입니다. 꽃의 몸속에서 벌어지던 어떤 이상 증세의 흔적이었지요. 병은 무늬만 남기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염된 구근은 자구를 만드는 힘을 점점 잃었습니다. 찬수고, 새끼 구근, 곧 자구 말입니다. 건강한 구근은 해마다 작은 구근을 몇 개씩 더 냅니다. 병든 구근은 그 힘을 서서히 잃어갔습니다. 무늬가 화려할수록 그 무늬를 다시 피울 구근은 줄었습니다. 아름다움과 희소성이 같은 병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사려고 줄을 섰습니다. 정작 그 재고는 병이 스스로 줄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값을 부른 사람이 내일도
그 꽃을 가지리란 보장은 없었습니다. 구근은 원래도 더디게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인기 있는 품종일수록 그 더딤이 한층 심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재배자들은 저마다 자기 밭의 흙을 걱정했습니다. 어느 구근이 이듬해 무늬를 피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구근이 그저 밋밋한 단색으로 그칠지도 몰랐습니다. 흙 속에서 기다리는 그 반년 남짓한 시간이었습니다. 재배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지난해의 기록을 뒤적이는 것뿐이었습니다. 병을 마음대로 부르거나 물리칠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듬해 봄 어느 밭에 무늬가 피어날지는 흙만이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물론 그 시절 누구도 이것을 바이러스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 무늬가 감염성 병원체라는 사실은 훨씬 뒤에 밝혀집니다. 1928년 영국 존인스 원예연구소에서였습니다. 도로시 케일리라는 사람이 실험으로 규명했습니다. 튤립 마니아가 벌어지던 그 겨울에는 현미경도 세균 이론도 없었습니다. 재배자들은 그저 밭에서 눈으로 본 것을 믿었습니다. 건강한 구근 곁에 병든 구근을 심어둔 적이 있었습니다. 이듬해 건강했던 구근에도 무늬가 서서히 올마 피었습니다. 1008. 그들은 이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훗날 밝혀진 바로는 진딧물이 매개였습니다. 당시 재배자들에게는 그저 신비로운 습성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이웃한 꽃길이 서로를 물들인다고 여겼습니다. 어떤 재배자는 일부러 병든 구근을 섞어 심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얼마나 많은 이웃꽃의 무늬가 올맞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기에 그 무늬를 마법처럼 다루었습니다. 재배 기술이 아니라 거의 연금술 같았습니다. 병을 다스려 아름다움을 빚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진딧물을 잡으려 밭 사이를 뛰어다니던 계절이었을 겁니다. 어른들은 그 작은 벌레가 무늬를 옮긴다는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밭을 어지럽히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경계했습니다. 잎사귀 뒤편에 숨은 작은 벌레 한 마리였습니다. 훗날 그 무엇보다 값비싼 무늬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렇게 부지런히 쫓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 뒤에는 또 다른 약점이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채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팔 수 없다면 사람들은 다른 것을 팝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곧 약속을 파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병든 구근은 느리게 늘어났습니다. 그 구근을 둘러싼 계약서는 얼마든지 빠르게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흙 속의 뿌리는 하나였습니다. 그 뿌리를 사고 팔겠다는 종이 조각은 10장도 20장도 될 수 있었습니다. 겨울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밤 밑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술집 거래소 튤립은 1년 중 아주 짧은 순간에만 자신을 보여줍니다. 4월에서 5월 사이입니다. 시치에너카시. 길어야 일주일 남짓 피었다가 곧 집니다. 나머지 11달은 구근은 흙 속의 갈색 덩어리일 뿐입니다. 꽃이 없는 계절에 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재배자들이 찾은 답은 그 방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책이었습니다. 퀼프북이라 불렀습니다. 거슈. 화가를 불러 가장 화려한 꽃들을 수채화로 그리게 했습니다. 그림 옆에 품종명과 가격을 나란히 적어 넣었습니다. 겨울 내내 그 책은 재배자의 유일한 진열창이었습니다.
구매자는 흙과 뿌리 대신 물감과 종이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값을 흥정했습니다. 실제로 그 꽃이 그림과 똑같이 피어날지는 봄이 되어야 알았습니다. 구근이 실물로 오가는 것은 6월에서 9월 사이였습니다. 구근이 휴면 상태인 때였습니다. 그러니 겨울과 봄 사이 거래는 대부분 아직 보지 못한 꽃을 두고 벌어졌습니다. 중 36년 겨울로 접어들며 선도 계약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차상하신시. 아직 피지 않은 꽃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어느 상인이 봄에 필 구근을 사기로 약속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면 그 계약서는 곧 다른 손으로 넘어갑니다. 그 사람은 값을 조금 올려 또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계약은 손에서 손으로 여러 번 옮겨 다녔습니다. 정작 흙 속의 구근은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다가 어떤 구근은 한 겨울 사이 대여섯 번 주인이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값은 조금씩 불어났습니다. 땅속의 뿌리는 처음 그 자리에서 조용히 겨울을 났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거래를 윈트한델이라 불렀습니다. 바람 거래라는 뜻입니다. 바람처럼 실체 없이 오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름을 지은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자신들이 사고 파는 것이 바람이라는 사실을요. 다만 그 바람이 언젠가 멈출 수 있다는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이 바람 같은 거래가 이루어지던 곳이 있습니다. 화려한 거래소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선술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비공식 모임을 콜레주라 불렀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이었습니다. 맥주잔을 앞에 두고 구근의 이름과 가격을 흥정했습니다. 서기도 없고 종도 없었습니다. 그저 목소리와 악수로 값이 정해졌습니다. 매수자는 거래마다 와인값을 술집에 지불했습니다. 즉, 거래액의 25%, 많아야 3길더까지였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늘 누군가의 술값이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그날 밤 자리에 모두가 한 잔씩 더 마셨을 것입니다. 값이 오를수록 술집 주인의 살림도 넉넉해졌을 것입니다. 그 방 안에서는 값이 오르기를 바라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콜레주에 모이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장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공책에 날짜와 품종과 값을 적었습니다. 마치 은행의 원장이라도 되는 양 진지하게 다루었습니다. 공증인을 불러 정식으로 서명을 남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술집 주인이나 옆자리 이웃을 증인 삼았을 뿐입니다. 그 허술함이 오히려 거래를 쉽게 만들었습니다. 자격도 보증금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술집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면 누구든 값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겨울 초입에는 콜레주에 모이는 얼굴이 많지 않았습니다. 값이 눈에 띄게 뛰기 시작하자 얼굴이 하나둘 늘었습니다. 어제는 없던 사람이 오늘은 계약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이웃을 데려왔습니다. 방은 점점 좁아졌고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누구도 서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확신은 더 단단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소소한 규칙 말고는 다른 장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계약에 미리 걸어두는 증거금도 없었습니다. 값이 떨어질 때 채워 넣는 마진콜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계약은 거래소라는 심판 없이 맺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술집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맺는 사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과
악수 한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종이가 훗날 법정에서 얼마나 무력할지 그날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값이 오르는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공매도 금지령을 거듭 내놓았습니다. 트러 60년, 1911년, 1930년, 그리고 1936년이었습니다. 26해 사이 같은 금지령이 4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도 어기는 사람도 같은 술집을 드나들었을지 모릅니다. 게다가 이 선도 계약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값이 떨어지면 매수자는 계약을 그냥 저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여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겨울 내내 값은 오르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종이 조각이 봄이면 더 큰 숫자가 되리라 믿었습니다. 계약을 저버릴 수 있다는 조항은 그저 잉크로 적힌 죽은 문장이었습니다. 집 한 채, 소 8마리, 튤립 한 뿌리 숫자로 이 겨울을 한번 따라가 봅니다. 경제학자 피터 가버가 이 숫자들을 모았습니다. 7. 1934년에서 1937년 사이의 거래였습니다. 39개 품종 161건의 가격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나란히 늘어놓으면 이 겨울의 가파름이 보입니다. 샘페르 아우구스투스 한 뿌리를 예로 들어봅니다. 그 73년 무렵에는 1000길더였습니다. 치준펠. 숙련 장인 한 해 벌이에 서너 배쯤 되는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값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듬해인 1624년에는 1200길더가 되었습니다. 겨울이 한 번 더 지나갔을 뿐이었습니다. 65년에는 다시 2000길더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더 흘렀습니다. 광풍이 절정이던 1936년에서 1937년 사이였습니다. 한 뿌리에 최대 10,000길더까지 거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14년 사이 값이 10배로 뛴 셈입니다. 이 꽃은 대부분 한 사람이 쥐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이사 아드리안 파우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어떤 값을 불러도 팔기를 거부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고집이 광풍에 불을 지폈다는 설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 설 가운데 하나일 뿐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팔지 않겠다는 고집이 갈망을 오히려 부풀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절 사람들이 이 꽃을 이야기할 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저 꽃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 값어치를 아는 티가 났습니다. 술집 탁자에서 그 이름이 나오면 사람들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손에 넣을 수 없는 꽃일수록 이름은 더 자주 불렸습니다. 갖지 못한 갈망이 오히려 그 이름을 퍼뜨렸던 셈입니다. 유명한 무늬종만 값이 뛴 것도 아닙니다. 무늬 없는 평범한 품종 비테 크로논이 있습니다. 1936년 11월부터 1937년 1월 사이였습니다. 다만 이 시기의 가격 기록은 출처가 다소 엇갈려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값이 26배까지 뛰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가장 값비싼 꽃만 오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시장 전체가 함께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1937년 2월 5일의 기록도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드미랄 반 데르 에이크라는 품종이었습니다. 국은 한 뿌리가 1045길더에 팔렸습니다. 차흘. 그 무렵 도시를 떠돌던 소문이 과장만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가버가 모은 거래 기록에는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품종이라도 값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거래 방식에 따라
거래된 도시에 따라 달랐습니다. 심지어 같은 주에도 값이 달랐습니다. 오늘날 시장이라면 이런 차이는 곧 사라졌을 것입니다. 차익 거래로 이어져 값이 금세 하나로 수렴했을 테니까요. 그러나 콜레주와 콜레주 사이에는 통신이 없었습니다. 공동의 장부도 없었습니다. 각 도시의 술집은 저마다 다른 소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다른 확신, 다른 값을 품은 채 서로 떨어져 돌아갔습니다. 이 숫자들이 얼마나 큰지 가늠해 봅니다. 그 시절 보통 사람들의 벌이를 함께 놓아야 합니다. 17세기 중반 숙련장인에 한해 소득은 대략 300길더였습니다. 미숙련 노동자의 소득도 그와 비슷했습니다. 주급으로 치면 6에서 9길더 사이였습니다. 하루하루 정직하게 쌓아 올리는 벌이였습니다. 방 2칸짜리 집 한 채는 대략 500길더였습니다. 목수 한 사람이 대패를 쥐고 한 해를 일해야 벌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보다 흙 속의 뿌리 하나가 더 값나가는 시절이었습니다. 절정기의 희귀국은 한 뿌리를 생각해 봅니다. 숙련 노동자 한 해 벌이의 5배에서 10배 사이였습니다. 다만 어떤 직업, 어떤 품종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료마다 편차가 크다는 점은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은화 한 잎, 길더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은 10g 남짓이 들어있었습니다. 치미카 77. 손에 쥐면 제법 묵직했을 무게입니다. 그 한 잎이면 담배 4파운드를 살 수 있었습니다. 손끝에 쥐어지는 잎담배 한 다발이었을 것입니다. 혹은 흰빵 5덩이를 살 수도 있었습니다. 부엌 가득빵 냄새가 퍼질 만한 양입니다. 양 한 마리는 20길더에서 30길더쯤 했습니다. 음매 우는 소리가 들릴 것 같은 살아있는 값이었습니다. 이 물가 기록은 출처가 하나뿐이라 확신하기는 이릅니다. 그러니 국은 한 뿌리 값이면 빵집과 정육점을 통째로 드나들고도 남았습니다. 같은 겨울, 같은 도시 안에 2개의 셈법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대패와 끈을 쥔 사람들의 셈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1길더는 흰빵 몇 덩이, 반나절의 품삯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종이 조각 한 장의 셈법이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수백 길더를 벌기도 잃기도 했습니다. 두 셈법은 같은 화폐 단위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화폐가 가리키는 세계는 전혀 다른 속도로 돌아갔습니다. 장인의 대패질이 하루에 벌어들이는 값이 있었습니다. 술집 탁자 위 계약서 한 장이 하룻밤에 불려놓는 값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건널 수 없어 보이는 강역이 있었습니다. 이런 숫자들 위에 가장 널리 퍼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이스로이라는 품종의 국은 한 뿌리 이야기입니다. 곡식을 실은 수레와 살찐 가축 여러 마리가 오갔다고 합니다. 포도주와 맥주도 치즈 한 무더기도 함께였습니다. 침대와 아웃 한 벌, 은잔까지 딸려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다 합쳐 2500 플로리노치였다고 합니다. 수레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가축이 함께 끌려오는 마당의 소란도 그려집니다. 치즈 덩어리를 쌓아 올리는 손길도 떠오릅니다. 이 물물 교환 이야기는 몇 세기 동안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뿌리를 캐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9세기의 한 저널리스트가 남긴 기록으로 좁혀집니다. 현대의 역사학자들은 이 목록의 사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습니다. 이 저널리스트가 누구였는지는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 겨울의 숫자 중 어떤 것은 문서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것은 두고두고 전해지는 전설일 뿐입니다.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진짜 광기와 훗날의 광기가 뒤섞입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이 완전히 허공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절 이미 활발했던 동인도 무역이 있었습니다. 배 한 척이 항해를 마치고 돌아오면 큰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400%에 이르는 수익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이 숫자도 통념에 가까워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배당을 이미 겪은 상인들에게 구근값이 몇 배 뛰는 일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 몇 배로 돌아온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미 바다 건너에서 증명된 적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향신료를 실은 배가 무사히 돌아오는 광경을 몇 번 지켜본 사람이라면요. 흙 속의 뿌리 하나에 큰 돈을 거는 일도 그리 무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겨울의 셈법은 그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637년 2월 3일, 하를럼의 침묵겨울이 끝을 향해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를럼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던 국은 경매가 시작됩니다. 1637년 2월 3일이었습니다. 7. 경매인은 여느 때처럼 값을 부르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경매인은 값을 낮췄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값을 낮췄지만 방 안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서로 사겠다고 손을 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은 단 한 명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경매인의 목소리가 점점 낮은 숫자를 불렀습니다. 그 숫자를 받아줄 손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방 안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살폈을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손을 들면 다른 사람도 뒤따랐을 텐데요. 그날은 누구도 먼저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경매장 밖에는 여느 때처럼 마차와 자루가 대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다음 거래를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고 나온 사람들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애써 태연한 척 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보았을 것입니다. 오르기만 하던 숫자가 처음으로 허공에 머문 순간이었습니다. 그 방에 있던 모두가 같은 생각을 품고 흩어졌을 것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그 다음 날은 또 어떻게 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경매인이 값을 낮추던 그 몇 분이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경계선 이전에는 값이 오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경계선 이후에는 값이 다시 오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을 넘는 순간에도 큰 소리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이 조금 길어졌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조용히 문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역사에 남을 순간은 흔히 그렇게 지나갑니다. 무엇이 그날 그 방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을까요? 지금까지도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당대의 기록조차 그날 왜 매수세가 사라졌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지콘 팸샬. 다만 몇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경제사학자 맥클루어와 토머스는 한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격리된 자본이라는 가설입니다. 636년 가을, 국군들은 저마다 땅속에 심겼습니다.
9월 말에서 11월 중순 사이였습니다. 일단 심기고 나면 그 구근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해에 심긴 구근이 전체로 얼마나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정보는 시장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겨울 내내 사람들은 오직 추측과 소문만으로 값을 매겼습니다. 그러다 1931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였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기후가 온화했던 하를럼이었습니다. 싹이 먼저 지상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그 해에 얼마나 많은 구근이 심겼는지 처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짐작보다 훨씬 컸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순간 값을 떠받치던 상상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밭 가장자리마다 촘촘히 도달한 싹을 세어본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상상해온 희소성이 얼마나 헐거웠는지 그 자리에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통속적인 설명도 있습니다. 1936년 흑사병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사람들을 투기로 몰아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은 시점이 어긋납니다. 값이 가장 가파르게 오른 시점은 1937년 1월이었습니다. 흑사병은 보통 여름에 기승을 부리는 병입니다. 그 무렵에는 오히려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도박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달력을 맞대어 보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피해 도박에 몸을 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그림자가 옅어지던 그 겨울, 값은 가장 높이 치솟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를럼의 침묵이 시장 전체에 즉각적인 붕괴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틀 뒤인 2월 5일이었습니다. 하를럼에서 멀지 않은 알크마르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세상을 떠난 여관 주인이자 튤립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바우터르 바르텔미스였습니다. 그가 남긴 구근들을 자선 경매에 붙였습니다. 고아가 된 그의 자녀들을 위한 경매였습니다. 튤립 구근들은 약 9만 길더에 팔려나갔습니다. 치친원계로. 그 시절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죽은 이의 뿌리들이 산 아이들의 앞날을 위해 경매대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여전히 지갑을 열었습니다. 같은 이틀 사이 하를럼에서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알크마르에서는 구근이 여전히 비싸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소식은 아직 사방으로 고르게 퍼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어느 마을에서는 이미 꺼졌지만 다른 마을에서는 아직 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해 2월 5일까지의 기록이 있습니다. 술집 콜레주의 선도거래부터 재배자의 현물 매도까지였습니다. 공증인을 거친 정식 매매도 상속재산 경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98건의 거래가 기록되었습니다. 그 가격은 같은 날 같은 품종이라도 들쭉날쭉했습니다. 시장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소문을 듣는 여러 개의 작은 방들에 가까웠습니다. 알크마르의 그 자선 경매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 앞으로 남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땅도 돈도 아니라 흙 속에 묻힌 구근한 무더기였습니다. 경매인이 부르는 값이 오를 때마다 뜻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앞날이 조금씩 나아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의 마음이 순전히 투기의 열기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선의와 탐욕, 동정과 허영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틀 뒤 하를럼의 침묵과
이 알크마르의 열기 사이였습니다. 그 짧은 간극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시장이 한순간에 통째로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을마다 다른 속도로 다른 이유로 서서히 식어갔다는 것입니다. 법정으로 간 계약서 침묵이 퍼져나가는 데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2월 7일 위트레흐트에 튤립 재배자들이 서둘러 모였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열릴 전국 대표자 회의를 위해서였습니다. 보낼 사람을 뽑았습니다. 값이 무너졌다는 소식은 이제 모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는 각자 자기 술집에서 값을 흥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한자리에 모여 무너진 시장을 두고 머리를 맞대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이었습니다. 재배자와 상인들이 스스로 만든 조합이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각 도시 당국이 이 결정을 추인했습니다. 1936년 11월 30일 이후 맺어진 계약이 대상이었습니다. 매수자는 계약값의 약 10%만 물면 되었습니다. 위약금만 내면 그 계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10배가 넘는 값을 주기로 약속한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그 약속에 10분의 1만 물면 찢어버릴 수 있는 종이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곳곳에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계약대로 값을 받아야 한다는 판매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값을 치를 수 없다는 매수자도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소송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네덜란드 최고법원은 어느 쪽 손도 들지 않았습니다. 판단을 각 도시의 시의회로 떠넘겼습니다. 중앙의 권위가 침묵하자 마을마다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하를럼시는 그해 5월 결국 판결을 내렸습니다. 매수자가 계약값의 3.0%만 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요. 도시마다 숫자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다만 방향은 같았습니다. 계약은 지켜지기보다는 빠져나가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 몇 달 사이 공증인의 책상은 유난히 붐볐을 것입니다.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값을 받아내겠다는 사람도 찾아왔습니다. 겨울 내내 값을 부풀리던 목소리는 이제 법정의 언어로 옮겨갔습니다. 꽃을 사고 팔던 사람들은 이제 변호사 앞에 줄을 서야 했습니다. 봄이 와도 이번에는 누구도 꽃이 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미이행 계약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값을 받지 못한 판매자도, 값을 치르지 못한 매수자도 많았습니다. 그 다툼은 시장이 아니라 법정에서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네덜란드 법원은 1939년까지도 튤립 소송으로 분주했습니다. 겨울의 열기는 몇 주 만에 식었습니다. 그 열기가 남긴 서류들은 몇 해가 지나도록 책상 위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흔히 상상하는 붕괴의 그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파산하고 거리에 나앉는 그림입니다. 이 겨울의 결말은 그런 그림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요란한 붕괴라기보다 서류 뭉치가 조용히 법정으로 옮겨간 것에 가까웠습니다. 시의회마다 다른 위약금 비율을 정하는 동안이었습니다. 정작 재배자들의 밭에는 봄이 예년과 다름없이 찾아왔습니다. 흙 속의 구근들은 계약과 무관하게 저마다의 속도로 싹을 밀어 올렸습니다. 값을 둘러싼 다툼과 꽃이 피는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아무 상관도 없는 두 개의 시간이 나란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제학자 얼 톰프슨이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2007년 발표한 글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튤립 마니아를 버블이 아니라 인공물이라 불러야 한다고요. 정부와 튤립 선물 매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입은 투기 손실을 만회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했던 선물 계약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약금만 물면 파기할 수 있는 옵션 계약으로 바꿔치기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전환 이후 가격의 연환산 하락률을 계산했습니다. 그의 계산으로는 그 수치가 99.999%에 달했습니다. 다른 화훼 품목이 겪는 통상적인 조정률과 비교해봅니다. 보통은 40% 안팎이라고 합니다. 이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가파른 수치였습니다. 시장이 스스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계약의 성격 자체가 법으로 바뀐 결과라는 것입니다. 흙 속의 뿌리는 그대로였습니다. 그 뿌리를 둘러싼 약속의 무게는 도시 의회의 펜 끝에서 다시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맥케이가 지어낸 뱃사람 이 이야기가 정말로 유명해진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200년도 더 지난 뒤였습니다. 1841년 스코틀랜드의 저널리스트 찰스 맥케이였습니다. 그는 대중의 미망과 광기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에서 튤립 마니아를 인류의 대표적인 어리석음으로 그려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광기라는 이름 아래 대중화했습니다. 맥케이의 문장은 생생했습니다. 그가 그려낸 장면들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뇌리에 남았습니다. 그는 법정 서류나 공중장부를 뒤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술자리에서 오갈 법한 흥미진진한 일화들을 골라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200년 뒤까지 이 사건의 얼굴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장면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느 뱃사람이 항구에서 값비싼 구근을 발견했습니다. 3,000 길더짜리 구근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그저 평범한 양파로 착각했습니다. 먹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대가로 몇 달간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상인의 계산대 위에 놓인 값비싼 구근이 있었습니다. 배에서 막 내린 허기진 뱃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오해였습니다. 이 짧은 장면은 한번 들으면 좀처럼 잊히지 않습니다. 튤립 마니아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단골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연구자들이 문서고를 아무리 뒤져도였습니다. 이 뱃사람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날짜도 재판 기록도 없었습니다. 맥케이가 전한 유명한 이야기들 다수가 그러했습니다.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경제학자 피터 가버가 그 이유를 짚습니다. 맥케이가 튤립 마니아를 서술한 대목 대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앞서 나온 저작에서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 합니다. 독일 학자 요한 베크만이 1897년에 쓴 저작이었습니다. 맥케이는 베크만의 학술적인 서술을 가져다 썼습니다. 치시에노시시치에놈 아참살. 훨씬 더 극적이고 문학적인 이야기로 손질했다는 것입니다. 건조한 학술 문장이 맥케이의 손을 거치며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역사학자 앤 골드건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베크만조차도 처음부터 조사한 것이 아니었다고요. 후대에 반복 인용된 튤립 마니아 서술 대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시대에 나온 풍자 팸플릿 한두 편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투기꾼들을 조롱하려고 쓰인 선전물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그것을 베끼고 또 베낀 제인용의 사슬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조롱 섞인 상상이 몇 세기에 걸쳐 여러 저자의 손을 거쳤습니다. 마치 검증된 사실처럼 굳어져 간 것입니다. 그 풍자의 흔적은 그림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화가 얀브리얼 2세가 있습니다. 640년 무렵 튤립 마니아 풍자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 속에는 사람이 아니라 원숭이들이 등장합니다. 상류층의 옷을 차려입은 원숭이들이었습니다. 튤립을 사고 파는 장면이었습니다. 한 원숭이는 튤립에 대고 소변을 봅니다. 다른 원숭이는 빚을 갚지 못해 채무자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또 다른 원숭이는 관에 실려 나갑니다. 값비싼 옷을 걸친 원숭이의 소동이었습니다. 화가는 이 소동을 처음부터 조롱거리로 그렸습니다. 그 조롱이 200년 뒤 매케이의 손을 거쳐 사실로 둔갑했습니다. 매케이의 책이 나올 무렵이었습니다. 그의 독자들은 증기기관과 철도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독자들에게 200년 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튤립 한 뿌리에 집 한 채 값을 치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신들이 이미 벗어났다고 믿는 낡은 어리석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매케이는 그 독자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딱딱한 물가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웃을 수 있고 혀를 찰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 장면은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훨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매케이 이후로도 이 이야기를 다시 쓴 사람은 많았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시대에 맞는 교훈을 끄집어냈습니다. 어떤 이는 군중의 어리석음을 경고하려 했습니다. 어떤 이는 규제 없는 시장의 위험을 경고하려 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저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로 소비했습니다. 같은 겨울이 이렇게나 다른 목적으로 계속 소환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겨울 자체가 하나의 뜻으로 읽히기엔 너무 복잡했을 것입니다. 역사가들의 재심판 이야기가 오래도록 부풀려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정작 그 시절의 원문 기록을 직접 확인한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매케이의 문장은 손쉽게 인용되고 또 인용되었습니다. 그 문장 뒤에 놓인 실제 파산 기록을 펼쳐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이나 소송 서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야기는 이야기를 낳고 인용은 인용을 낳았습니다. 누군가 원본을 확인해야 할 시점이 오기까지였습니다. 2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역사학자 앤 골드거가 그 일을 직접 했습니다. 그녀는 네덜란드의 문서고를 오랜 시간 전수 조사했습니다. 파산 기록, 유언장, 소송 서류를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공증 문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를 열었을 것입니다. 빛바랜 잉크로 적힌 17세기의 필체를 한 줄씩 해독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가 찾아낸 것이 있습니다. 튤립 마니아로 실제 재정 파탄에 이른 사례였습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사례는 5명이 차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파산의 진짜 원인이 튤립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가 튤립 때문에 거리에 나앉았다는 흔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과는 거리가 있는 초라할 만큼 적은 숫자였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요란했던 소동이 이런 흔적만 남겼을까요? 골드거는 그 답의 실마리를 계약의 성격에서 찾았습니다. 값이 폭등한 계약들 대부분에서 실제로 돈이 오간 적이 없었습니다.
팔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애초에 실현된 이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값이 폭락해도 직접 잃을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빚과 겹쳐 있었다면 사정은 달랐을 것입니다. 애초에 오간 적 없는 돈은 사라질 때도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장부에 적힌 숫자가 아무리 컸어도였습니다. 그 숫자가 실제로 금고에서 금고로 옮겨간 적이 없었다면요. 그 숫자가 무너진다고 정말로 무너지는 금고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에 뛰어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흔히 상상하듯 온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골드거의 조사에 따르면 참여자는 대체로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귀족은 아니었습니다. 상인과 숙련장인 계층에 거의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백작도 농부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콜레주의 담배 연기 자욱한 방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 얼굴들은 왕궁의 대신도 밭을 가는 소장농도 아니었습니다. 여윳돈이 있었고 그 여윳돈을 걸어볼 배짱과 인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소동이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골드거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충격의 성격이 달랐다고 봅니다. 경제적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이고 사회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건으로 가치체계 전체가 의심에 빠졌다고요. 치처마스할가. 그 시절 상업은 결국 신뢰와 명예 위에서 돌아갔습니다. 오늘 맺은 약속이 내일도 지켜지리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웃의 서명이 곧 그 사람의 말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종이 조각을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았습니다. 증거금도 마진콜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믿음이 얼마나 허술한지 목격했습니다. 지갑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흔들린 사건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악수 한 번으로 충분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법정에 가야만 그 무게를 인정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골드거의 조사가 특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녀가 찾아낸 사실이 맥케이의 이야기보다 결코 덜 극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파산한 사람이 5명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언뜻 이 사건을 사소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적은 실제 피해에도 불구하고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370년 넘게 살아남았습니다. 집단적 광기의 대명사로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어 한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일어났을 법한 일, 혹은 일어났으면 하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사실보다 늘 더 힘이 셉니다. 튤립 마니아만큼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도 드뭅니다. 그리고 이 소동은 나라 전체의 살림살이에는 흠집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 공화국은 이 겨울이 지나고도 한참 동안이었습니다. 대략 1600년에서 1720년 사이였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1인당 소득을 유지했습니다. 항구에는 여전히 향신료를 실은 배들이 드나들었습니다. 화가들은 여전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상인들은 여전히 새로운 사업을 궁리했습니다. 튤립 값이 무너진 그 겨울 이후에도였습니다. 이 도시의 삶은 놀랍도록 평소와 다르지 않게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개인의 삶에서는 사정이 다를 수 있었습니다. 화가 얀반 호이엔이 있습니다. 튤립 투기로
손실을 입고 빚을 갚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붓을 들던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서명이 그를 무너뜨렸다는 식으로 즐겨 인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학자들이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사망 당시 남은 빚, 대략 18,000 길더였습니다. 그 대부분은 튤립이 아니었다는 재평가가 나왔습니다. 토지와 부동산 투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래 전해진 비극조차 다시 보면 원인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튤립 때문에 무너졌다고 믿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그를 무너뜨린 것은 더 흔하고 덜 극적인 부동산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학자 가번은 여기에 또 다른 관점을 보탭니다. 그는 19세기 초의 일을 살펴봅니다. 튤립을 대신해 히아신스가 유행 화훼로 떠올랐을 때입니다. 당시 가장 비쌌던 히아신스 구근이 있었습니다. 30년 안에 최고가의 1에서 2%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희귀한 꽃의 값이 어느 순간 극적으로 무너지는 일이 있습니다. 튤립만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지적입니다. 화훼 시장에서 되풀이되는 흔한 패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다른 시기도 살펴봅니다. 1934년에서 1935년 사이의 초기 가격 상승입니다. 30년 전쟁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시기와 맞물립니다.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합리적인 반응이었을 가능성입니다. 다만 이 역시 여러 해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쟁이 잠시 멎으면 사람들은 다시 사치품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 수요가 자연스럽게 값을 밀어 올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훌쩍 건너뛴 이야기도 하나 덧붙입니다. 1989년의 일입니다. 새로 개발된 백합 원종 구근이 소량 거래되었습니다. 100만 길더에 팔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희귀한 꽃에 큰돈을 치르는 일은 특별한 병리 현상이 아닙니다. 시대를 가리지 않고 되풀이되는 인간의 습성일지도 모릅니다. 350년의 시차를 두고도 사람들은 여전히 큰 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톰프슨의 인공물 가설이 있습니다. 골드거의 심리적 충격 가설도 있습니다. 가버의 반복되는 화훼 패턴 가설도 있습니다. 이 세 가설은 서로 완전히 겹치지 않습니다. 어느 가설이 옳은지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서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 가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성을 잃은 군중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이 계약의 성격을 바꾸었을 수도 있습니다. 신뢰의 그물이 흔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화훼 시장이 원래 그렇게 요동치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쪽이든 그 겨울은 단 하나의 교훈으로 정리되기엔 복잡합니다. 너무 많은 손과 너무 많은 문서를 거쳐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튤립이 시들고도 오래도록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옷을 입고서였습니다. 100여 년 뒤인 1720년 무렵이었습니다. 미시시피 회사와 남해 회사를 둘러싼 또 다른 버블이 있었습니다. 유럽을 휩쓸었을 때 풍자판화가들은 다시 튤립을 소환했습니다. 그 소동을 조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8세기의 베크만은 이를 당대의 복권사업 실패와 나란히 놓았습니다. 하나의 소동이 다음 소동을 설명하는 비유가 되었습니다. 그 비유가 다시 다음 세기의 소동을 설명하는 비유가 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에는 대중경제서들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버튼 멜킬의 랜덤워크 투자 수업이 있었습니다.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의 금융 도취의 짧은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튤립 마니아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실시, 점을 스파. 시장이 이성을 잃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도덕극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표준적인 경고담으로 굳어졌습니다. 도서관석에 나란히 꽂힌 이 책들이 있었습니다. 튤립 마니아는 경제사의 한 사건에서 벗어났습니다. 거의 우화에 가까운 지위를 얻었습니다. 2013년 12월의 일도 있습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의 전 총재 노우트 벨링크였습니다. 당시 새롭게 떠오르던 비트코인을 두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튤립 마니아보다 더 나쁘다고 했습니다. 이시 치킬쿨려. 그때는 적어도 튤립이라도 손에 남았지만 이라고도 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은 특정 자산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값이 실체를 벗어나 홀로 뛰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즐겨 꺼내드는 오래된 비유가 무엇인지 보여줄 뿐입니다. 튤립 마니아라는 표현은 그렇게 하나의 은유로 굳어졌습니다. 실질적인 가치를 벗어난 자산값의 급등을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훗날 닷컴 버블과 서브프라임 위기 논쟁에서도 다시 소환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따라온 지금 다시 그 방으로 돌아가 봅니다. 촛불은 아직 다 타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 그 책은 여전히 펼쳐져 있습니다. 흰 바탕에 붉은 줄무늬가 번진 꽃이 있습니다. 보랏빛 얼룩이 대리석처럼 갈라진 꽃도 있습니다. 그림 옆에 적힌 그 숫자를 이제는 조금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병든 구근이 우연히 빚어낸 문이었습니다. 술집 탁자 위에서 오간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법정으로 옮겨져 몇 해에 걸쳐 다시 쓰인 약속이었습니다. 200년 뒤 한 저널리스트의 펜 끝에서 다시 태어난 전설이었습니다. 문서고의 먼지 속에서 다시 발견된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꽃이 그렇게나 많은 얼굴을 거쳐왔습니다. 지금 이 방의 고요 속에서는 그저 신기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거쳐서입니다. 지금 이 촛불 곁에서 누군가의 손끝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림 위를 조용히 따라가는 손끝입니다. 손끝의 주인은 이 꽃이 결국 무엇이 되었는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 겨울이 어떻게 끝났는지도 아직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림 속 꽃은 변함없이 아름답습니다. 촛불은 변함없이 따뜻합니다. 창밖에는 변함없이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유리창의 성에는 아직 꽃인 모양 그대로입니다. 촛불이 마저 다 타들어가는 동안이었습니다. 그 손끝의 움직임을 가만히 바라보아도 좋겠습니다. 이 방의 고요함만은 그 겨울이 어떻게 끝나든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도시의 다른 방들도 지금쯤 하나둘 잦아들고 있을 것입니다. 술집의 등불도 창고의 촛불도 차례로 꺼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방 위로 눈은 여전히 조용히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따라온 마음도 이제 이 방의 고요 속에 함께 머물러도 좋습니다.